드디어 한국 사일의 마지막 31강입니다. 개항 이후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발전된 문물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암기할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암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당시 들어왔던 신문물을 쭉 살펴볼 텐데 우리 배경에도 지금 전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 궤도 위를 달리는 도심 속의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과거 개항기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외국에 나가면 이런 주요 도시들의 도심 속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대 시설을 도입하다. 자, 교통, 통신, 의료 세 분야로 나눠서 볼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이미지로 본 전차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차는요, 사실은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교통수단으로서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전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등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급했던 전기회사, 한성전기회사라는 게 1898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등은 가로등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전등이라는 게 임시로 설치되었는데 그 우리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이런 신기한 새로운 물건들은 주로 누구부터 사용을 할까요? 당연히 왕부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등은 경복궁에 1887년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상용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 근대 시설의 대표 주제가 바로 철도라고 할 수 있어요. 먼 거리를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경부선과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이 개항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것 1899년에 만들어지고요. 경부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경의선은 중국으로 나아가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6년이고요. 이런 철도는 모두 일본이 부설하고 일본이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전차, 철도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전차와 철도가 가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함으로써 근대적 시간관념이 많이 발달합니다. 근대적 시간관념, 원래 이런 교통수단은 정시성이 핵심이죠. 그래서 근대적 시간관념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예전 교과서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누구나 요금만 내면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신분의식을 허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도 해요. 옛날에 말 같은 건 뭐 양반이 타고 좋은 건 양반이 누리고 쌍미는 그런 거 못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전차, 철도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서 요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통신입니다. 통신 우편 업무 보시면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되었으나 일종의 우체국이었는데 갑신정변으로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가 1895년 우편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했죠. 자, 1895년 하면 3차 을미개혁입니다. 그리고 전기로 일종의 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전신이라고 하는 거, 전신선이 연결됩니다. 조선과 청나라를,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런 전신선이 연결되고요. 조선 내에서도 전신선이 쭉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전화도 만들어집니다. 자, 의료도 보죠. 서양 선교사의 주도로 이제 근대적인 서양 의료 시설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병원, 서양식 병원이라고 하면 광해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885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여러분들 날개의 광해원에 대한 설명을 좀만 볼게요. 1885년 2월 선교사 알렌의 건의로 서울에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정부가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한 알렌의 건의로 설립하였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급진계파가 보수파와 온건계파를 제거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칼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한의학은 이 상처를 아물게끔 잘 붕대를 감거나 천을 감아두긴 하죠. 그런데 이걸 꼬맨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외과 수술을 받고 나서 민영익이 살아나자 이것에 대해서 조선이 도입해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하는 집, 민중을 구하는 집이라고 하는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국립광재원, 적십자병원을 설립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성전기회사, 전신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근대시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분명히 편리하게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제국주의 침략에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가할 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권을 가지면서 경제적인 침탈을 계속 확장해 나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에 의한 경제 침탈에 활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미지가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교과서 148쪽에 있는 전기 시등도예요. 경복궁에 궁궐에 처음 전등을 달았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전화 교환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다 유선이었고요. 중간에 이 교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환소에서 교환수가 연결을 해줘야 해요. 이런 교환수의 모습 혹은 전차 그리고 경인선 기관차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일단 우리의 생활, 의식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죠. 서양식 복장을 관복으로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 관복이 아니라 서양식 제복을 관복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는 옷차림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외투 같은 경우 양반들은 두루마기 같은 걸 주로 입었는데 평민들은 입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양복과 양장이 유행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는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당시 이 시기에 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서양식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양복과 양장. 자, 음식 문화 보시죠. 일부 상류층은 커피와 서양 음식을 즐겼습니다. 커피, 케이크 이런 것들. 특히 고종황제가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커피에다가 독을 타서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요리집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 등장했고요. 어묵과 우동 같은 일본 음식도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자장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짜장면. 그것이 원래는 중국에서 먹던 면 요리인데 한국식으로 개량된 것이 오늘날의 짜장면이죠. 이렇게 개항 이후에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수용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주거생활, 집 보시죠. 성당, 교회, 학교, 호텔 같은 서양식 건물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요. 일본식 목조가옥 혹은 중국식 벽돌 건물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사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개항 도시였던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근대적인 의식이 성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평등의식의 확대 보시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은 원래 조선에는 없었다고.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을 가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쌍민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화되었던 시기니까 신분에 따른 구분, 차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돼요. 그 사례가 뭐냐? 첫 번째, 갑신정변 때 이것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세력이 혁신정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거기 인민평등권을 확립해야 한다, 문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 펼쳤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군이 노비문서를 소각할 것,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운다는 건 더 이상 노비로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신정변도 결국 실패, 동학농민운동도 실패했단 말이야. 다만 이런 주장들이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되죠. 그래서 갑오개혁 때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신분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됩니다. 몇 차? 1차죠. 1차 갑오개혁 때. 물론 사실 그 중간에 1886년에 노비에 대한 세습제를 폐지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 오른쪽, 서구 사상과 학문이 도입되면서 근대적 교육이 확대되고요. 더욱더 평등의식이 확대되더라.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혹은 여기 또 없지만 독립협회의 활동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걸 개최죠. 만민공동회 혹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관민공동회는 흔히 말하는 양반 관료들도 왔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이미 폐지되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인식이 남아있다고. 그런데 백정, 박성춘이 이때 연설을 합니다. 양반 관료들 앞에서 천하디천한 백정이 연설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평등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도 성장합니다. 1898년 한성 지역의 여성들이 여권통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라, 여성도 똑같이 교육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단체 여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특히 유럽과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합니다. 교과서 149쪽에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문서 보시죠. 슬프다. 여자는 안에 있으면서 밖의 일을 말하지 말고 오로지 밥 짓고 옷 찢는 일만 알라 하니 어찌하여 남자와 다름없는 한 가지 사람으로서 다만 밥과 술이나 지으리요. 이제는 옛 풍습을 타파하고 우리나라 바뀌었지 않느냐, 더 밝아졌으니 다른 나라와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여아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배워 나중에 여자들의 대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육 강조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민권의식의 성장. 민권 하면 인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독립협회가 신체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 등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서구 문물이 들어온 이후에 의식주의 변화, 근대의식의 성장 봤고요. 이 시기에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국민 이런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말,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거 보시죠. 3번입니다. 국어 연구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의 사용이 확대되었대. 갑오개혁 이후에 정부는 공문서에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1차 갑오개혁 때 얘기입니다. 1차. 모든 공문서에 한자와 한글을 함께 써라. 그러다 보니까 한글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한글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순한글 신문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립신문, 그리고 부녀자를 대상으로 발간이 되었던
제국신문 같은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하층민들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층민들의 계몽을 위해서 지금 순한글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는 한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당시에는 한글을 국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소를 설립했고, 여기서 주시경,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어와 국문을 정리했죠. 그리고 주시경은 우리 문자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띄어쓰기 같은 것들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후에 사실은 민간에서 쭉 쓰이긴 했으나 다양하게 쓰이면서 체계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을 통일하기 위한 과정을 일부 했던 것이죠. 이런 노력은 일제강점기에도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 한국사에 대한 연구야. 자, 신채호, 박은식 등이 근대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표현 쓰고요. 전통적으로 조선은 청나라 혹은 그 앞에 명나라에 4대하던 나라로서 명나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봤었는데, 이제는 이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 민족, 한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학이 발전했다. 자, 신채호의 사례를 보시죠. 신채호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독사실론이 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독사실론,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50회 정도 연재한 고대사에 관한 글입니다. 간단한 글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족 중심의 역사서술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과 읽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50회에 걸쳐 연재한 것으로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고대사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썼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주로 단군에서 발해까지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역사서술의 기본 단위이자 주체를 민족으로 상정해서 기존의 유교적 역사관, 왕조 중심의 역사서술을 벗어나려 했다. 예전에는 무슨 왕이 뭐 했다, 무슨 왕이 뭐 했다, 이런, 무슨 신하가 뭐 했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 민족을 주어로 설정하고 역사를 쭉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사실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혹은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을 역사 주체로 서술했다. 자, 그리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과 같은 민족 영웅들의 전기를 저술합니다. 일종의 위인전이죠.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리면서 지금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150쪽의 신채호의 독사실론,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글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역사라는 건 민족의 흥망성쇠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역사를 쓰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되는 한 종족을 먼저 드러내어 이것을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채호의 독사실론. 자, 그리고 외국의 흥망사가 번역되기로 합니다. 외국이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떻게 망했는지를 적은 거야. 월남망국사라고 하는 건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가 됩니다. 베트남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겪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미국 독립사는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던 이 미국이 어떻게 어엿한 독립국가가 되었는가.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태리, 그게 오늘날의 이탈리아인데
사실은 여러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이탈리아가 어떻게 통일 왕국을 건설했는가, 그 과정에서 등장한 3명의 영웅들이 있단 말이야.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 연구, 한국사 연구 이렇게 봤고요. 또 종교계 보시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변화하는 이런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종교는 또 어떻게 변했는가. 자, 유교 보시죠.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박은식이라고 하는 유학자이자 역사학자는 유교 구실론을 통해 유교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성리학 같은 건 너무 이론적이고 어려워. 그러면서 안 돼. 유교라고 하는 건 실천이 중요해. 생활윤리로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보다는 양명학이 더 적합하다라고 봤어요. 너무 이론에 치중한 성리학은 현실 사회를 개혁하거나 바꾸고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를 이어나가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교화 활동과 함께 실천적 새로운 유교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실천을 굉장히 강조해요. 지행합일 이라고 해서 아는 거 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양명학적 변화, 양명학을 중심으로 삼아서 유교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요. 불교 하면 한용운이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특유의 신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기존의 한국 불교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자, 이런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천도교라는 거 잘 보십시오.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이름을 바꾼 것이 천도교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다루는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은 주로 계몽운동을 전개했고요. 또 나중엔 독립운동의 일부 가담합니다. 대종교 잘 보시면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했대요. 그럼 나철이 누구냐? 나철과 원래 오기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자신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신회 조직.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단군을 사실상 신처럼 받들고 우리 민족을 쭉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특히 우리 민족의 단결, 우리 민족 정기 회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만주에서 무장 독립전쟁을 벌일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는 나중에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북로군정서가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종교라고 하면 단군신앙, 민족정기 회복, 무장 독립전쟁 연결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자, 천주교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합니다. 양로원, 고아원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요.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 학교를 많이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했던 게 주로 개신교입니다. 이들은 주로 신분제 타파, 모든 사람은 평등해, 양성평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해서 당시 문화예술의 변화 보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소설, 기존에 있었던 시의 이런 형식을 깨는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신소설과 신체시라고 해요. 주로 신소설은 당시 조선에 처해 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신체시 같은 경우는 주로 계몽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화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억압하에 있는데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대표적인 신소설 하면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것, 뭐 혈애누, 자유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채시 하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자, 음악에서는 창가와 창극이 유행했습니다. 창가와 창극은 알게 써 있는데, 창가는 서양 원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노래, 찬송가 같은 게 사실 대표적입니다. 창극,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배역을 나눠서 공연 형태로 변화시킨 것, 그런 것을 창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하고요. 이 창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극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연극을 하기 위한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연극이 공연되었다. 이것이 일제강점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공연장으로 쓰였다 라는 거 보시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마지막에 사실은 특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만 전달을 할게요. 일본의 국권 피탈이 강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땅을 벗어나서 해외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한 대표적인 지역이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한반도 북쪽의 간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심지어는 태평양 건너서 하와이, 미국 본토, 서부 지역, 그리고 멕시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간도로 떠난 사람들 보시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리고 청나라가 이 지역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빈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농토를 얻기 쉬웠던 간도로 정말 많이 갔어. 그래서 사실 청나라와 영토 분쟁도 있었고, 1909년에 일본이 이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넘겨버리잖아요.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었죠. 그리고 간도 협약이 왜 무효냐, 왜 잘못됐냐라고 하면, 그 전에 체결한 을사늑약이 불법적인 강제성을 띈 조약이었기 때문에 간도 협약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 연해주 보시죠. 1860년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한 것이 러시아입니다. 1860년부터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는 사실 이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개척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넘어와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한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신한촌이라고 하는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국권을 피탈당한 그 시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하와이입니다. 1902년부터 하와이로 이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지금 이주했던 게 대부분이고요. 다수가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주했던 사람들은 이제 미국 서부 지역, 미국 본토 혹은 멕시코 지역으로 이주해서 삶을 일궈 나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이 굉장히 고됐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데, 어쨌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했던 남성들과 결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등장하는데, 떠나기 전에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거야. 혹은 떠난 뒤에 사진을 찍어. 그래서 그 사진을 조국에 보내면 이 사진만 보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결혼할 사람들을 구해서 여자를 하와이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젊었을 때 사진을 딱 보고 와, 이 사람 멋있어 라고 해서 갔는데, 오랫동안 땡볕에서 피부가 막 늙고 노화돼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늙어서 사진과 다른 사람이 있어서 막 슬퍼 울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들이 한국인이다. 그래서 위에는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하와이 이민자, 그리고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 넘어갔던 사진신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실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 각 지역에서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한국사 2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부터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국사 2에서 만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안녕.